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영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 그리고 팟빵 앱으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방송 후에 바로 업로드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견 참여 가능하신데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이고요. 예스 앱과 팟빵 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김경수 의원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못지않게 바른미래당에서도 특검과 관련한 강경 발언들이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바른미래당은 그 무조건적인 특검 수용 이것이 당론입니까? 네, 저희는 일단 원칙을 네.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 예. 그리고 적당한 특검은 안 되고 예. 제대로 된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여당에 촉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아침에 당론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제 협상이나 이런 거 보면요. 네. 민주당에서 특검을 뭐 아예 안 받겠다 이런 건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좀 조건을 내세우면서 받을 수도 있다 모양새로 좀 바뀐 것 같은데 예.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조건 없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협상이 결렬된 거로 지금 들려요. 예. 그러면은 그 바른미래당에서 그 중재를 좀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 중재가 이제 좋은데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검사들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없는 부분을 특별히 수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특검의 가장 핵심은 대선 기간에 댓글에 관한 공작이 있었느냐. 네.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이 개입이 돼 있느냐. 예. 김경수 의원이 과연 거기에 어떻게 개입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특검이라는 말은 하면서도 대선 기간 동안에 특검은 하지 않겠다. 최근에 평창올림픽 때 이후 예. 그 이후에 댓글 조작한 그것만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네. 이러려면 뭐 특검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만 뭐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들고 특검을 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예. 정작 제대로 된 특검을 받을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박근혜 정권에서도 있었을 범직한 그 이렇게 매크로 조작 사건이나 댓글 조작 사건 이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번 하자.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건 좋죠. 그거는 뭐 그런 불법적인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다 다루고 예. 다 하겠다는 것에 저희는 이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민주당 주장처럼 예. 그 국회를 좀 열어가지고 뭐 네. 민생 법안도 좀 통과시키고 네. 특검은 천천히 이야기하자 이런 거는 네.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까?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이제 이 국회에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 뭐 좀 다급한 것이 있을 때 되게 자기한테 불리한 것을 되게 양보하고 받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대단히 뭐 민생 현안이 시급하다. 예. 특히 추경이 시급하다라고 하는데 네. 또 민주당은 뭐 자기들이
이 드루킹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시급한 민생 현안을 이렇게 문제가 되도록 방치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까지 특검을 저는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특검은 조건 없는 특검을 받기만 하면 국회가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모든 것이 다 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왜 특검을 이렇게까지 막으면서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들으면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이것을 받지 못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싶은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특검 받겠다고 하면 추경이라든가 또 남북회담 비준 동의 뭐 이런 것까지 다 협조할 생각이세요? 저는 다 협조하겠다고 저는 얘기를 했고요. 예. 특히 남북 비준 협의 문제는 예. 그것은 국회가 그동안 아직까지 한 번도 비준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국회에서 비준할 문제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그동안 국회에서 비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유야무야되고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만은 적어도 대통령의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국회에서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뭐 자유한국당 생각은 다른 것 같은데요? 추경 같은 거 받을 수 없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특검이 풀리고 나면 예. 자유한국당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북미 회담이 마치고 나면 예.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 부분도 충분히 저는 설득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여야가 불신이 있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민주당도 그거 못 믿겠다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특검은 예. 저는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하, 예. 예. 아니, 특검 그냥 수용하면 그만인데 왜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 오늘 특검은 까움도 안 되는 건데 정치 공세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네. 피해자 집단입니다. 예. 네, 피해자 집단에서 수사 범위를 정하고 특검 깜도 안 된다. 자기들이 여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가지의 중요한 단서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대로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될 일이고 그것은 특검을 선정해서 특검에다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전념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뭐 추미애 대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오늘 그 유승민 대표의 이야기 앞서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던 거 대통령까지 수사를 좀 받아야 된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냐 생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마 유승민 대표 발언은 성역 없는 수사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저는 있었던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정치적 메시지일 뿐이다. 예, 김경수 의원이 특검에 적어도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상식에 속하는 일이고요. 김경수 의원이 만약 거기에 어떻게 연루된 것이 확인이 되고 어떤 진술이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나오는 무슨 단서가 나온다면 그것도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선 현직 불복 대통령이 더더욱 형사소추 대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끝까지 검찰에 출석을 하지 않아서 현직 대통령일 때 수사를 받지 않고 그냥 종결한 그런 사례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성역 없는 수사가 특검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뭐 대통령 수사는 불가능한 일인데, 네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민주당에서는 이게 대선 불복이라고 또 맞받아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대선 불복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는 지나친 논리 비약이고요. 예. 바른미래당이 철야 농성 하셨었습니까? 하루 만에 접었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제가. 네, 어제 저녁에 저희가 하루 동안 아침부터 계속 국회 정상화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또 가능한 한 좀 양당을 중재를 해보려고 하루 종일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특검인데 특검 중에서도 수사 대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6시에 나름대로 굉장히 문구나 등등을 여러 가지 양보해서 최종적으로 적어도 수사 대상을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보냈고, 이 당시에 민주당의 원내 수석도
이걸 가지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가져갔는데 2시간 후에 뭐 내부적으로 청와대하고 조율했겠죠. 뭐 이거 자기들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현 지도부가 있는 한은 수사 대상에 대해서 협상해줄 수 없다. 협의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렬을 선언했거든요. 사실 저희는 굉장히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의 그런 의지들을 철야농성을 통해서 토론하고 또 오늘 아침에 철야농성이 마친 다음에 오늘 아침에 저희가 성명서를 통해서 저희의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제가 철야농성 얘기를 왜 질문드렸냐면요. 네네. 민주당에서는 또 바른미래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예. 자유한국당이 이중되냐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예. 어때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의사 표출 방법을 택했을 뿐이죠. 다르다 자유한국당이랑. 어떤 경우에는 일치할 수도 있고 어떨 경우에는 뭐 다를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죠. 예. 그런데 여론조사가 전부는 아니지만 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네. 또 최근에 국회가 이렇게 파행된 책임이 어디에 있냐 이 조사에서도 야당 책임이라는 주장이 훨씬 많거든요. 아무래도 여기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책임도 야당의 책임을 지는 시각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여론이? 부담은 되지만 저는 뭐 정치를 하면서 감정이 정의를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적어도 저희가 특검을 요구하는 것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좀 지켜야 된다라고는 간절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거에 만약에 이런 일이 여야가 바뀌어서 있었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했고 어떻게 이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역지사지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 민주당이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 민주당이 계속해서 안 받아주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받아준다고 하면 저희 당은 적어도 민생에 관한 문제는 진행을 하자. 저는 추경에 관해서는 곧바로 심사를 하자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특검이 계속 협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 된다, 협상이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뭐 다른 이제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추경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김관영 의원님 지역구는 군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GM 공장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될 텐데. 추경하게 되면은 당연히 군산도 연관이 될 테고. 의원님 입장에서는 추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추경을 해야 되고요. 저는 뭐 어쨌든지 군산의 경제를 회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예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추경 저는 심사를 곧바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처음부터 견지를 해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바른미래당이요? 추경에 바른미래당 대해서. 입장에서 오늘 유승민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심사는 곧바로 들어가자. 그렇게 추경 심사 들어가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특검에 관해서는 특검 때문에 민생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한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고요. 다만 특검을 안 해준다고 하면 우리는 적당한 특검은 절대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제대로 된 특검을 합의할 때까지는 적어도 특검법을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원칙적인 얘기를 하셨고 그 외에 민생은 먼저 국회에서 논의해서 처리를 하되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또 뭐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은 또 나중에 서로 그거는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지역구 4군데 있잖아요. 14일까지 해결이 안 되면 보궐선거 치르지 못하는. 그 문제는 국회에 들어가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9개월간이나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그렇죠. 그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방선거까지 만일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는다면 사실 야당으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뾰족한 방법이 없지만 저는 이렇게 무책임한 여당이 있을까 싶습니다. 특검은 언젠가는 반드시 받게 돼 있는데요. 여당이 지방선거 전에 특검을 수용했을 때 만에 하나 뭔가 지방선거에 불리한 뭔가가 나올까봐 아마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검 이 문제 하나로 국회가 40여일간이 공전이 되고 있는데 네.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여당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일 네. 민주당의 생각대로 지방선거 전에 특검이 안 되고 네. 그리고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압승으로 끝난다면 야당의 특검 요구는 동력을 많이 상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야당에 계신 분들이 더 큰 투쟁을 저는 계속 할 것이다. 끊임없이 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부메랑이 결국은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예. 이 국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좀 책임감 있게 해달라. 예.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정세균 의장이 무노동 무임금 일 안 했으니까 4월 세비 반납해야 된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네. 그러나 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을 뭐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비난에 대해서는 저는 뭐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은 뭐 국회에서 정식으로 그렇게 회의를 하고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예. 사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뭐 저도 만약에 국회가 일이 없으면 지역구에 가서 거의 매일 또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국민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장 선거는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뭐 각 지금 뭐 후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요. 예. 뭐 열심히 각 그 당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예. 열심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후보도 확정됐습니까? 예, 저희도 확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청래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하죠. 청래당. 어서 오십시오, 정 의원님. 네, 수요일엔 정청래를. 네. 네, 월화수남. YTN 라디오 수요일의 남자 정청래입니다. 그래요. 어버이날 때 뭐 하셨습니까? 어버이날은 제가 가장 우울한 날입니다. 저도 10남매 10번째 막내. 네. 제 아내도 10남매 10번째. 네. 10번째 막내. 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렇군요. 가장 우울한 날입니다. 전화 걸 데가 없어요. 아이들로부터 뭐 꽃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안 받았습니까? 전화 받고 꽃은 받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큰 자제분이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면 어떡합니까? 전화는 왔더라고요. 전화는? 네. 네. 자주 전화 와요? 가끔 오고요. 그래서 참 이게 격세지감을 또 느끼더라고요. 네. 또 어버이날이라고 또 제가 전화를 받는 일이 네. 있어요. 제가 현역 때 어버이날 되면은요 9개 동 다 잔치가 있거든요. 경로잔치가, 효도잔치가. 그러면 가서 항상 했던 말이 저는 10남매 10번째 막내라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도 안 계시는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을 친부모처럼 섬기면서 정치하겠습니다. 할 때 박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합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 7일째를 맞았습니다. 연세도 좀 있고 평소 지병도 좀 있다 그래서 지금 의료진들이 입원을 권유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부했다 그래요. 네.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오늘이 며칠째예요? 7일째. 7일째죠. 제가 단식, 세월호 단식 때 24일 해봤지 않습니까? 네. 초창기에 힘든 고비가 있습니다. 9끼에서 10끼째 굶을 때. 3, 4일째. 3, 4일 넘어갈 때. 네. 그리고 7, 8일 넘어갈 때가 힘들어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것은 이제, 단식을 하는 진정성이라든가 의지, 내지는 뭐 건강 체질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많이 힘들어 보여요. 얼굴 상태를 봤을 때. 그래서 그만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24일 할 때 출퇴근하듯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의자에 항상 꼿꼿이 앉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몸을 가누기가 좀 어려운 상태 같아요.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단식 체질이 아니다. 그러니 건강을 생각해서 당장 그만두시라. 이렇게 단식 선배로서 충언을 드립니다. 단식도 체질이 있고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3일째 되던 날 예.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 진맥을 보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건강 상태가 더 좋아졌다고. 그래서 30일 이상 가능하다고. 예.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절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광화문에서 부부싸움을 한 덕분에 24일간 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 네. 단식하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네. 단식을 그만두는 명분도 시작하는 명분만큼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유민 아빠가 쓰러지는 순간 바로 단식을 시작했거든요. 예.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단식에 대한 입구 전략이 없었어요. 네. 따라서 출구 전략도 없었어요. 다만 유민 아빠가 46일 했기 때문에 절반은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24일 이제 사실상 더 하고 싶었는데 네. 왜냐하면 이런 말씀드리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23일, 4일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막 받고 그러거든요. 예. 30일 넘어가면. 그러고 싶은 마음도 약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심이 드니까 그만둬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사심이 끼면 단식에 대한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 아픔을 같이 하고자 했는데 그래서 그 생각이 23, 4일 되니까 불현듯 한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했죠. 제가 출구의 명분을 왜 말씀드렸냐면요.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큰 정치인들의 단식 투쟁이라고 하면 YS와 DJ의 단식을 들 수 있잖아요. 네. YS는 결국은 강제 입원 당한 거죠. 네.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네. 그러면서 단식을 그만뒀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부활시켜라. 네. 노태우 정권에. 네.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로 됐기 때문에 간둔 거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단하겠다. 명분이 상당히 좀 이상하거든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 투쟁을 하는 거고 받아들이면 중단해야 되는 건데 반대로 됐잖아요. 그 특검이 끝까지 수용되지 않으면 투쟁하지 않겠다. 그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와 수어가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네. 이게 정치인의 단식이 어떻게 보면은 조롱의 대상이 됐다. 네. 안타까운 거잖아요. 제가 24일간 단식을 하면서 네. 제가 무슨 특이 체질이겠습니까? 근데 꼿꼿한 자세로 한 번도 눕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전국에서 그리고 어떤 분은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제 단식을 응원하려고 진짜로 왔습니다. 그 목적으로. 그래서 민심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힘도 안 듭니다. 예.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 민심과 달리 가기 때문에 예. 아마 더 힘들 거예요. 뭐 본인이 조롱 문자 같은 것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하루에 수백 통씩, 수백 명씩 와서 응원을 했거든요. 힘들지는 모릅니다. 사람이 확실히 기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단식은 특히 정치인의 단식은 민심과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명분이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문제여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진정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오래 단식을 하거나 못 버티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 특검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단식이라기보다는 지금 뭐 야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네. 이거는 누가 봐도 어거지 떼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그 맘씨 좋은 엄마라도 어린아이가 떼쓴다고 무조건 다 물건 사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건 아니다 하고 협상 결렬을 지금 선언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지금 홍준표 또 원내대표 김성태 강경파들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국회도 지금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 같은데. 강경파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강경 출신들 화납니다. 저한테도 항상 강경파라고 그러던데 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건 강경파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무턱대고파. 네. 라고 해야 될 정도로 그냥 뭐 무턱대고 지금 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은 그렇게 쓰시고요. 저는 강경파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강성파로 고쳐주세요. 그게 좋겠네요. 네. 강성파. 네. 지금 저렇게 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앞서서
그 김관영 의원하고 인터뷰하면서도 이야기했던 것인데 지금 4곳의 보궐이 안 치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1년 동안 거기는 지역구가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14일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까 김관영 의원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안 되면 네. 원포인트라도 이거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못해. 네. 하다못해가 아니죠. 네. 4곳의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14일 날 원포인트라도 처리되지 않으면 예. 국회의원들은 후폭풍을 담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다 세비 반납해야 됩니다. 아까 뭐 김관영 의원은 이거 아니라도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많다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죠. 예. 근데 국회에서 정작 처리해야 되지 않을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세비 반납해야죠. 세비 반납? 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홍익표 의원 등이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홍익표 전재수 의원들이 어떻게 그 이 두 분이 주장했냐면 국회를 빨리 해산하고 지금 20대 국회의원들은 나오지 않아야 된다. 그때 다시 나가려고요? 그러면 저는 바로 이제 출마를 할 수 있고 아주 좋은 제안을 홍익표 의원이 해줬어요. 네, 홍익표 의원 정말 그래요. 그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 여기 원포인트 14일 요거 네. 안 해줄 거는 이번에 선거하면은 당연히 질 테니까 1년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선거해서 결판을 짓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아니 그러면 질 것 같으면 선거를 하지 말아야 되고 이길 때만 해야 됩니까? 그러면 21대 총선도 한 1년 끌다 해야죠. 예. 그럴 것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게 고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 물길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도 아니고 말이야. 자꾸 왜 이렇게 민심을 거스르려고 하는지 이러다가는요. 제가 예언자로서 예언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21대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도 힘들 수 있어요. 정신 좀 차려야 돼요. 다음 총선에서. 네.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 원래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져야 되는데 네. 홍준표 대표가 꼼수를 쓰면서 네. 이것도 1년 딜레이 된 거 아니에요? 한 번 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네, 뭐 한 번 그랬으니까 또 그러나 보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14일 날 안 되면은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지방선거에서 더 폭망할 거예요. 네.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민심이 얼마나 무서워요.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엎기도 하죠. 7505님, 문자를 많이 주셨네요. 욕설도 많은데 욕설은 읽어드리지 않고요. 다른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7505님. 저한테 욕했습니까? 의원님하고 나한테도 욕했네요. 예. 여당에서 조건 없이 통 크게 특검 수용하면 더 박수받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자, 그럼 그분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턱대고 받고 특검을 수용하란 말입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네. 그렇죠. 지금 그 조건을 다시 걸었잖아요. 네. 그거는 아까 김관영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정치적 수사를 이 시기에 왜 합니까? 네. 지금 수사 대상이 어떤 여자인데 수사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설마 그걸로 말장을 하실까 걱정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른 얘기 해봅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금 있으면 교체되죠? 네. 며칠 있습니까? 11일인가요? 뭐 선거 있습니다. 네. 네. 그 오원식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거고. 물러나죠. 새로운 원내대표. 네. 그러면은 새로운 원내대표가 다시 협상진을 꾸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원내대표에 당선되는 즉시 그 순간 원내대표가 돼서 이제 협상이 또 나서야 되겠죠. 그 이제 11일이니까 14일 날 원포인트 하려면 바쁘겠네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전 원내대표 팀이 했던 협상 이런 거 다 이어받겠죠. 네. 인수인계 다 하죠. 알겠습니다. 그 원내대표 경선은 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원내대표 나가라고 페이스북, 트위터 쪽지로 막 보내시는 분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원내인데 왜 자꾸 원내대표를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선거만 있으면 저보고 나가라 그러고 전당대회 안 나가냐고 지금부터 물어봐요. 그래요. 그러더니 며칠 전부터는 원내대표 선거 안 나가냐고. 약 올리는 건지. 저분은 자격이 없습니다. 원내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외도. 그런 원내대표 나가는 얘기 들으면 상당히 우프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내일 되면 딱 출범 1년입니다. 네. 잘한 점 못한 점. 그것은 잘한 점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비정상의 정상화, 네. 그리고 적폐청산, 그리고 헌법정신 구현, 남북관계 재정립.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운을 불러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참 잘했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이 1년 평가입니다. 뭐 대통령 지지율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취임 1년 차 예. 직선제 대통령 이후로 노태우 대통령 이후로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까지요. 갤럽이 항상 했습니다. 네. 역대 몇십 년 동안. 근데 이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1년 차 60% 지지율이 최고였어요. 지금까지. 83% 갤럽에서. 그래서 지금은 클래스가 다르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할 때 55% 지지율을 갖고 퇴임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 이상의 지지율로 과반의 지지를 받으며 박수 받으며 떠나는 퇴임하는 최초의 대통령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못한 점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국회에서 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너무나 그 발목 잡고 비협조적이었던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아쉬워요. 국회 부분이. 입법 활동을 못했다. 이런 거거든요. 촛불 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는 촛불 이전에 구성된 국회예요. 그래서 지금 촛불 민심, 새로운 대한민국과 같이 가지 못하고 있는 국회. 그래서 국회가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사 문제는요? 인사 문제가 이번에 청와대에서 인사 문제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가장 아쉬운 부분이 굳이 하나 꼽는다면 예. 그거죠. 그래서 뭐 조국 민정수석이 반성문을 썼다 어쨌다 막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해명은 이겁니다. 국정원 전환 자료를 쓰지 않아서 다수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도 국정원 전환 자료는 쓰지 않겠다. 왜냐? 국정원 전환 자료를 계속 쓰면 국정원의 힘을 키워주고 국정원 개혁이 물 건너가게 된다. 저는 그 입장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예.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 성명도 채택이 됐는데 일본에서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더라고. 청와대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CVID인가요? 그 문제가 안에서? 이제 그거는 미국의 입장이었고 지금 철회되긴 했는데 이번 한중일 그 정상회담을 보니까 리커창은 대체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뭐 딴주 걸기 없이 이제 대체로 지지하는 편이고 아베 총리는 딴주 걸기예요. 예. 무슨 남북 간에 판문점 선언을 한 걸 가지고 무슨 대량 살상 무기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둥, 뭐 생화학 무기를 포함해야 된다는 둥. 그리고 왜 자기들이 북한하고 그 협상을 해야 될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자꾸 얘기를 해요. 예. 납치자 문제 뭐 이런 예. 거. 그래서 상당히 무슨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아베 총리는 좀 염치가 있어라. 남의 잔치상에 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화학 무기 없애라 이런 거 지금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미국 내 매파들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협상용입니다. 삿바싸움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CVID, PVID. PVID는 먼저 폼페이오가 처음 얘기한 건데요. 예. 이게 상당한 위험성 있는 거였습니다. CVID는 다 아시겠지만 C가 완전한이잖아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면 불가역적 이런 거잖아요. 예. PV는 영구적이잖아요. 예. 이 영구적인 것이 굉장히 이게 큰 의미였어요. 영구적인 것은 이 작가님 북한의 핵 과학자가 200명이고 핵 기술자가 2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머릿속까지 지워라 이런 거였어요. 영구적이란 말이? 네. 그러니까 CVID 완전한 것은 지금 나와 있는 핵물질과 ICBM 등 이런 무기를 폐기해라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과학자 머릿속까지 지워라. 그러니까 인간 문화재, 무형 문화재를 없애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남아공과 우크라이나에서 이 비핵화를 할 때 핵 과학자들을 미국에 이주시키고 직업을 바꾸게 하고 막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죠. 요거는 좀 주제랑 상관이 없는데. 네. 시간이 남았습니까? 예, 좀 있습니다. 네. 한중일 정상회담인데 요즘은 한일중 정상회담이다. 왜 이렇게 바꿨냐라고 이제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한중일을. 예. 요즘 정상회담 한일중이라고. 그 언론에서 그냥 쓰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모르시는군요. 네. 알고 계신 줄 알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아니 일본이 지금 의장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일중으로 바꿨겠죠. 그렇습니다. 아시네요. 네. 아시면서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 그게 계속 의문이 올라와가지고. 아 그래요? 예. 의장국이니까요. 맞습니다. 의장국이기 때문에 원래 정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의장국 할 때는 맨 앞에 붙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앞에 한이 붙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통역하는 사람들이 신경 잘 써서 해야 돼요. 예. 말하다 보면 남북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통역이 잘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김정일 위원장 할 때는 북을 앞세워주고 그렇죠. 뭐 이렇게 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한 달 조금 넘는데 또 중국을 갔어요? 40일 만에 방중이죠. 시진핑 또 만났는데 예.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는요. 예. 남북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예. 남북 정상회담 앞에 가고요. 예.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또 중국 북중 회담을 한 거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우리도 한미 정상회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북중이 조율하고 남북 정상회담 한 다음에 서로 보고하고 또 조율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북 정상회담 한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하고 그다음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또 우리도 한미 정상회담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인류 태동 이래 이렇게 정상회담이 연속극처럼 드라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그리고 모든 뉴스를 잠식하는 이런 경우는 일찍이 전례가 없었다. 아주 재밌어요. 아까 미국 내 매파들이 강한 바람을 하는 것은 전략적인 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 40일 만에 또 김정은과 시진핑이 만나는 것도 어떻게 협상에서 좀 뭔가 얻으려고 전략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미국은 존 볼튼이나 폼페이오나 이게 강경 네오콘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중포석을 한 거예요. 예. 강경 매파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해서 삿바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한다. 예.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말을 무조건 듣는 사람들이다. 예.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의 네오콘들도 국익을 위해서는 대통령한테 협조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네오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구파, 자유한국당 등 이런 데는 국익하고 아무 지금 상관없이 노는 거예요. 미국의 우파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방적인 정청래 의원의 주장이었고요. YTN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청래의 발언은 YTN 편집 방안과 무관하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셀프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또 방북했다 그래요? 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막판 최종 조율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질석방에서 이제 본국으로 데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탄자에 장미꽃을 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폼페이오가 또 다시 가고 또 인질석방을 해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트럼프에 대한 국내 지지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예. 트럼프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트럼프에게 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상 북한의 전권을 쥐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국민들의 좀 더 높은 지지 속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좀 더 자신감 있게 협상을 해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빠르면 5월 말도 얘기 나왔었는데요. 지금 5월 말은 안 될 것 같아요. 북미 정상회담. 5월 22일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뭐 못할 것도 없는데 예. 뭐 5월 말이나 6월 초나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늦어도 6월 초는 가능하겠다. 네네. 장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싱가포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서울공항에 와서 내려서 차를 타고 판문점으로 이동할 때 3원 생중계 뭐 헬리콥터 타고 하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서 판문각에서 김정은이 서 있고 그리고 둘이 차 타고 평양까지 가는 거. 저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뭐 판문점 카드는 물 건너간 건 아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원래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안개 속, 오리무중, 연막작전 이런 걸 많이 폈죠. 군사작전하고 비슷하게 초고도로, 최고도로 예. 그런 거 하기 때문에 발표할 때까지는 어딘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 내 매파의 그런 강경 발언. 근데 이번에 또 북한 외무성 발언이 또 강경하게 나왔어요. 미국에 대해서. 그래서 한 주만 지났는데도 많이 분위기가 뉘앙스가 바뀐 거 아니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예. 과거 역사의 교훈을 오늘에 적용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평창올림픽 때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뭐라 했죠? 북한 선박에 대해 해상 봉쇄하겠다. 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안 합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와 압박을 늦출 수 없다. 계속 수위를 높여갔거든요. 김여정, 김영철 허락했잖아요. 남쪽에 오는데. 그게 제재 인물이에요. 미국이 다 서둘러서 다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라.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북미 회담의 결과는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죠? 굉장히 낙관적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상에는 항상 상대가 있습니다. 그 파트너와 건넬 것은 건네고 받을 것은 받으면서 우리 쪽이 더 많은 이득을 내기 위해 전략과 전술을 짜지요. 확실한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모든 것을 얻어내려는 것은 협상을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 통보에 불과한 것이죠. 북미 대화를 앞두고 양국은 물밑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견도 나누고 있겠죠. 그러나 일부 미국 내 매파가 주장하는 내용은 김정은과 북한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백기투항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전략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판을 깨기 위한 시도라면 용납받지 못할 것입니다.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고받는 협상이 아닌 일방적 항복 받아내기는 정치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은 여당이 받지 못할 패입니다. 그것을 알면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협상판을 깨자는 주장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한 발 양보하면 이쪽도 양보를 해야 판이 깨지지 않습니다. 북미 대화, 여야 대화, 모쪼록 건설적이고 남는 게 있는 협상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